자, 아까 이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은 이렇게 이제 그 유형 자체가 인물의 유형 자체가 그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80페이지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80페이지에 보면 평면적 인물, 그다음에 입체적 인물. 자, 이렇게 있는데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플랫 캐릭터라고 하죠. 평평한 인물이죠. 평면적 인물을 그 플랫 캐릭터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평평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자, 그런 인물이라고 본다면 입체적 인물은 이제 라운드 캐릭터라고 하죠. 자, 입체적 인물은 라운드 캐릭터. 당연히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이고 주인공의 성격이 변화를 하면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 그 뭡니까 그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고소설 흥부전에 등장한 흥부는 평면적 인물의 좋은 예다. 흥부란 인물은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성품.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 선한 성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형 집에 양식을 얻으러 갔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아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인물이죠.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선행동의 결과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도 흥부 행동은 달라지지 않죠. 놀부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망신한 연후에도 흥부는 어떻습니까? 그 갈 곳 없는 놀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체적 인물은 81쪽입니다. 작가가 그 인물의 여러 면을 상황에 따라 발전시키거나 변화시켜서 성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보여주는 인물. 그러니까 소설의 과정의 성격이 변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동적 성격이다. 81쪽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움직인다는 거, 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적이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81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입체적 인물의 예로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 김동인의 감자에 나오는 복녀를 들 수 있다고 나오죠.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던 복녀는 점차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이 되어 인생관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공녀가 가난 때문에 매음하게 되고 질투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환경에 의한 인물의 성격 변화죠. 그래서 만무방, 막대 먹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만무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우 응호 역시 입체적 인물이라는 거죠. 응호는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순진한 농군으로 묘사되지만 결말 부분에서는 자기 눈의 벼를 스스로 훔치죠.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요. 우리나라 농촌의 황폐화라는 사회적 환경이 응호에게 원래 성격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어느 정도로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플롯 속에서 그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주변 인물이죠. 주변 인물, 마이너 캐릭터는 평면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평면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적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은 입체적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플롯의 전개 과정이 중시되는 탐정소설, 모험소설은 주인공까지도 평면적 인물이 쉽다는 거죠. 모험소설이라든가 탐정소설은 이 주인공도 평면적이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자,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죠. 자, 거기 82쪽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개성적 인물은 독자적인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을 통칭한다. 그래서 개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죠. 어떤 인물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용모, 행동, 말씨, 기질, 감정 등의 근거에서 한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구별짓는 내적 특질을 가리킨다고 하죠. 개성이 강하다.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전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리얼리즘에서는 인물의 개성을 전형성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쫙 쳐서 인물의 개성을 상보적 관계는 상호 보충적이라는 뜻이에요. 상보적이라는 말은 상호 보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상보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검토하고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인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인물에게 환경과의 관계에서 전형성, 그러니까 여기 보면 티피컬리티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티피컬하면 전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자, 이 단어의 명사형이 티피컬리티죠. 여기 강세와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은 평균적 인물이라는 개념처럼 단순히 그 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유형이라는 의미에서 양적인 보편성을 지닌 인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전형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지없이 나오죠. 이렇게 단편 소설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설에서 장편 소설은 이제 이중꺽쇠고 이렇게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은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은 주인공인 인력거꾼 김첨지가 1920년대 사회 일용 노동자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돈이 잘 벌리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예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이제 김첨지가 이제 돈을 그날따라 잘 벌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죠. 설렁탕을 먹고 약간 뜬물 들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83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시원하지 않았다 다음에 이제 결국 유난히도 오늘따라 운수가 좋더니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8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아픈 아내를 두고 나온 일을 나온 인력거꾼 김첨지에게 아침부터 손님이 이어져서 80전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돈이 생기자 설렁탕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가난하여 병이 들고 병을 키운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면 제시에서 김첨지의 개성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당대 하층 노동자의 전형이면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위약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남편으로 나타난다. 곧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병든 아내에게 욕하고 손찌검하는 거친 행동은 김첨지라는 인물만의 특수한 개성을 보여준다. 나오죠? 그러니까 김첨지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내의 죽음을 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끝내고도 이제 그 선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전형적인 인물 형상화가 돋보이는 것은 그의 개성이 사회 모순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불안과 욕설은 돈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소외시킨 사회 모순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삶을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성격 이런 걸 드러낸다는 뜻이겠죠. 8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소설에서 모든 인물은 언제나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적이기 마련이다. 좋은 인물의 창조는 보편과 특수, 추상과 구상의 융합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물연구의 실내에서 이제 김동리의 을화가 나와요. 거기 84쪽에 밑에 있죠. 한국 현대 소설가 중 한국인의 토착적인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화가 김동리를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하는 등 거기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 특징은 거기 나오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토속성이죠. 토속성.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째 쪽에 나오죠. 한국적인 것을 대표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주에 가면 이 김동리 문학관이 있어요. 문단 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개작이 시도된 무녀도를 다시 개작한 사실 때문에 주목받기도 했고요. 이 작가도 을화는 무녀도를 개작한 것임을 밝혔고
두 작품의 등장인물, 즉 모화, 우기, 낭이와 을화, 영술, 월이가 같은 성격으로 형상화됐다고 나오죠. 모티브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무당 이야기, 이제 무녀도라는 게 무녀에 대한 그림 아닙니까?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여기 보면 을화라는 것으로 만드는데 85쪽에 거기 세 번째 줄 나오죠. 김동리는 계작 이유를 단순한 무당 이야기로 한국 특유의 민속이나 토속을 노린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차원에서 그 의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와 대결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지니는 비중이 단편 소설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을화에서는 그런 기독교와 무속의 대립, 약간 종교적인 대립이죠. 그런 구도는 갈등의 형성하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인물 묘사에서 기독교 세계에 속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묘사로 일관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간다는 거죠. 일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자로 쓰죠. coherence. 하나로 꿰뚫는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 작품은 우선 이 작품은 을화를 중심으로 한 무속세계의 인물군과 영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의 인물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을화의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빡지무당, 태조할미, 영술의 조력자 박장로, 그리고 이들의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방돌과 월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 인물과 조력자, 을화, 빡지무당, 태조할미, 방돌, 월이는 중립세계, 기독교 세계는 영술과 박장로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우선 을화는 무당이 되기 전에는 순하고 욕심이 없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으나 무당이 되고 나서 고집이 세고 과격하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김동리 을화에 대한 뭐 인용문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86쪽의 밑에를 보시면 86쪽에 굵은 두 눈의 검은 광채 거기 있죠. 거기다 위에다 써서 을화의 외양 묘사와 성격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화의 외양 묘사와 성격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87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화의 눈에 대해서 이런 묘사는 그녀가 신의 딸이라는 신비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한 서술로 보이지만 소설 전체 분위기로 볼 때 비정상적인 귀신이 쓰였다. 여인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무녀도에서 모아의 눈이 보석같이 빛난 두 눈으로 비교되는 것과는 비교해보면 신비적이기보다는 암울하다는 거죠. 부정적이다는 거죠. 또 을화는 무당이 되고 설화랑이나 소장수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극기야 방도를 하고도 헤어지는 등 윤리적 문제까지 지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을화에 대한 인물 형상은 그녀의 반동인물로 등장하는 아들 영술의 외모나 성격 묘사와 또 완전히 대립된다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87쪽의 이야기들이 그 87쪽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영술의 외양 묘사죠. 영술의 외양 묘사와 성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모의 청년, 얼굴은 온화했고 목소리가 잔잔했다. 맑고 잔잔한 목소리, 평화스러운 목소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작품 곳곳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아서 그가 지극히 안정되고 신념이 뚜렷한 젊은이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을화와 관계를 맺었을 때만 해도 시골의 평범한 총각이었던 것처럼 묘사되었던 성출은 나중에 부유한 집안의 점잖은 중년이고요.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또 그려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영술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박진사도 개화한 지식인죠. 경술국치, 경술련의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거죠. 가 있자 1910년 상투를 잘라 사당에 바치고 사흘을 통곡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다.
가정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나섰고요. 태주할미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 미신 타파를 위해 기독교에 투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기이한 것은 미신을 타파하려면 예수교가 제일 빠르다 해서 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인물의 또 대립이 또 나오고 있죠.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 밑에 보세요. 88쪽. 을화의 인물 형상화에서 영술과 박장로를 을화나 조력자들보다 우호적으로 그려요. 서구 세계와 전통 세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두 세계의 근본적인 화해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을화라는 것을 이제 질거리를 보면 이 경주의 한 마을에 옥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선은 이웃집 성출과 관계에서 영수를 낳아요. 영수를 낳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을에서 쫓겨났죠. 나이 많은 남자의 후실이 돼요. 근데 남편과 어머니가 계속해서 죽죠. 잇따라서 영술마저 몹쓸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선앙당에서 빡지무당을 만나 영술을 낳게 되자 접신하에 무당이 돼요. 일종의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험한 무당이 돼서 을화는 성도령과 사이에서 또 어리를 낳아요. 절에 보냈던 영술이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온 후 박장로를 통해 생부와 재회하고 어머니인 을화와 대립합니다. 자, 그래서 을화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귀신 쫓기 구술을 하다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영술을 또 칼로 찔러서 죽게 하죠. 이후 을화는 사라지고 월이와 방돌도 떠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이 이제 을화의 줄거리입니다. 결국 이 을화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무속세계와 을화라는 작품은 무속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대결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걸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동리의 을화는 또 뭐냐면 을화라고 하는 것은 무녀도 단편 소설이죠. 이 1936년에 나왔던 거죠. 기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고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인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인물과 인물 형상, 성공적인 인물 창조는 뭐냐? 바로 전형성을 지니면서도 개성적인 인물이다. 바로 이제 이런 인물이 성공적인 인물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인물은 뭐 노동자 계급이 뭐고 이런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제가 설명을 조금 넘어갔던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안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그러니까 79쪽을 보세요. 79쪽. 79쪽에 주동자부터 그 보조자까지 있을 거예요. 주동자부터 보조자까지 있는데 수리호의 기능이라고 해서 나오죠.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79쪽을 좀 더 펴보세요. 거기 이제 수리호의 기능 주동자 나오는데 이 주동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에 앞장선 사람. 자, 이게 이제 바로 주동자죠. 그래서 이제 행동에 역동적인 충동을 부여해서 주체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자, 반대자는 주체적 힘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체자가 있고 다시 이제 반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뭐냐? 대상. 그 밑에 대상 나오죠.
이 대상은 가치의 재현이다. 어떤 가치를 재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겨냥하는 목표나 공포의 대상. 자, 발동자라고 있죠. 발동자. 이 발동자는 대상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칠 입장이 있는 인물. 를 발동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자라고 나오죠. 수동자. 수동자는 행동의 수혜자입니다. 행동을 받는 사람. 자, 그 다음 보조자가 있죠. 자, 보조자는 위에 각 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물. 물을 보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 보조자가 어떤 인물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좀 그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